야!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특검 조사를 계속 거부하는 윤석열에 대해서 김건희 특검이 체포영장 집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중기 특검에 국민이 명령합니다. 윤석열을 당장 끌어내십시오. 이렇게 법을 농락하고 국민을 우롱한 자에 대해서 법이 얼마나 준엄하고 정의가 살아있는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특검이 왜 필요합니까? 특검이 수사를 왜 합니까? 단순히 사실을 가려내서 기소하는 것입니까? 기소는 왜 합니까? 재판에 넘기면 끝입니까? 재판은 왜 합니까? 벌은 왜 줍니까? 바로 정의가 살아있음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특검은 당장 저 잔인무도하고 악랄한 내란 속의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끌어내서 입을 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일당이 두렵습니까? 한 줌도 안 되는 아스팔트 세력이 무섭습니까? 쫄지 마십시오. 특검 뒤에는 국민이 있습니다. 총칼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국민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끌어내십시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자, 정어리몰 오늘 중복이에요. 날씨가 정말 더운데 이럴 때 물 많이 드시고요. 또 이렇게 입맛 없고 기력이 허해지실 때 영양 보충 잘 하셔야 됩니다. 어제 중복 특별 기획 해신탕 소개해 드렸는데요. 중복 특별 기획으로 준비한 해신탕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시댁에 보내드렸는데 센스 있는 며느리가 되셨다 이런 글 보내주신 분도 계시고 2세트 주문하셔가지고 5인 가족이 남은 국물로 닭죽까지 써서 푸짐하게 잘 드셨다 이런 분도 계셨네요. 큰 곰소태 끓였는데도 양이 푸짐하고 복날 몸보신용으로 최고다 그런 걸 주신 분도 계시고요. 예, 이럴 때 이렇게 좀 푸짐하게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리불고기도 입맛 없을 때 입맛 돌게 만드는 영양 만점입니다. 매콤 양념, 간장 양념 두 가지 맛 둘 다 맛있고 밥 반찬 술안주로도 즐기기에 손색이 없는 제품이니까요. 해신탕, 오리불고기 다 맛있게 드시고 여름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이든지 정어리몰에서 5만 원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께는 이 손선풍기 요즘에 더울 때 필수품이죠. 이것 드리니까 슬기로운 소비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중복입니다. 아까 해신탕 광고 보셨는데 이럴 때 좀 드시면서 기력 보충하시고 여러분 시원하시라고 오늘은 뒤에 폭포 배경을 깔아봤습니다. 시원하게 즐기시길 바라고요. 오늘 방송 전에 일찌감치 창을 열어서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 내용 전체 다 보여드렸는데 어제 국무회의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다 생각했는데 보니까 시간이 1시간 반이더라고요. 저희가 대체로 창을 10시쯤 여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더 일찍 열어서 쭉 봤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런 게 진짜 국무회의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대통령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대통령 아무나 해서는 안 되겠구나. 장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하고 잘해도 장관이 잘해야지요. 그런데 쭉 이렇게 장관들 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또 나름대로 평가도 하게 되고 또 장관들이 막 이렇게 자유롭게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은 좀 어색하지만 이제 더 계속하는 토론이 형성이 되면 더 멋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다. 참 흐뭇하고 듬직하고 그런 국무회의 여러분과 함께 즐길 수 있었습니다. 보니까 또 말 길게 하다가 좀 혼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 그건 좀 이따가 한번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오늘 중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좀 시원한 그런 내용을 하나 좀 소개를 하고 토론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금 한 2,000명 가까이 들어와 계신데 저희 백운기 팬카페가 있지요.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저는 그 팬카페 너무나 사랑하고 소중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참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사는 얘기 나누고 그러시는데 시인도 계시고 참 작가도 계시고 노래 잘하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베르사유 장마님이라고 시인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올린 글이 있었는데 우리 팬카페 자랑도 할 겸 또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 그 글을 좀 한번 소개하면서 시작할까 합니다. 제목은요. 제목을 제가 잊어먹었네. 제목이 바다를 움직이는 여자. 바다를 움직이는 여자 이렇게 올리셨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내가 유난히 기분이 좋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니 다음 주에 있을 바다 나들이 생각에 벌써부터 마음이 두둥실 떠 있다. 아내가 봉사활동을 다니는 재활원에는 얼굴만 겨우 돌릴 수 있고 나머지 신체 기능은 모두 마비된 아이들도 있다. 움직일 때마다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나마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은 원하는 걸 표현할 수 있지만 표현조차 불가능한 아이들은 그저 눈빛으로만 세상과 소통한다. 그런 아이들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려온다. 그중 한 아이가 말했다. 바다를 한번 보고 싶어요. 제 소원이에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다는 아이의 말에 아내의 마음이 분주해졌다. 하지만 그 소박한 소원을 이뤄주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대구에서 바다가 있는 포항이나 경주까지 이동하려면 특수 차량이 필요하고 최소 아이 1명에 5명의 봉사자가 붙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다. 바다를 우리 편으로 움직여 보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바다를 우리 편으로 움직여 보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원장님을 설득하고 우리 히든카드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렇게 책임지게 된 아이는 총 3명, 모집된 봉사자는 20명이다. 오늘은 아이들의 각자 다른 장애 특성과 이동 시 주의사항 등을 봉사자들과 함께 교육받았다. 내일은 아내가 친구들과 함께 사전 답사를 떠난다. 그 준비의 모든 과정이 정성이고 사랑이다. 다음 주 바다 나들이가 너무나도 기대된다. 파도를 처음 만나는 아이들의 표정이 햇살보다 더 빛날 것만 같다. 다리가 불편한 아이는 등에 업혀 바다를 만지고 말 못하는 아이는 손끝으로 파도 소리를 느끼고 한 번도 누워있던 침대 밖을 본 적 없던 아이는 파란 수평선을 마주보며 바다를 만끽할 것이다. 자신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걸 몸으로 배울 수 있기를. 그날 바다는 분명 눈부시게 빛날 것이다. 바다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소가 그 바다를 더 푸르게 만들 테니까. 예, 베르사유 장마님의 글이었습니다. 바다를 움직이는 여자. 이제 그 장애 어린이들이 다음 주에는 바다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여러분 백운기의 팬카페 오면 이런 글들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베르사유 장마님께 바다 잘 다녀오시라고 마음속으로 열렬히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글 올려주신 베르사유 장마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님, 장윤미 변호사님, 신인규 정당 바로서기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그 애들 바다 가면 참 좋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평생 바다를 못 봤다는 말을 그렇구나라고 흘려듣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마음에 담아두시고 그냥 담아두신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든 바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씀대로 바다로 가는 부분이 있지만 바다를 아이들한테 가져가는 진짜 복 받으실 겁니다. 네. 바다를 손으로 만져보는 그런 감동 평생
간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영기 대표님. 참 우리 그 글 올려주신 분께서 너무 귀한 일을 하시니까 또 저희가 마음도 따뜻해지고 또 더 많은 응원을 보내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 그 우리가 일상에서 주어진 거에 대한 감사함을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저도 최근에 이제 저희 집에 고양이가 한 마리 있는데 고양이가 이제 다리를 못 씁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게 이제 태어나서 저희 집에 왔는데 이제 배변 활동을 하다 보면은 늘 이제 자기 몸에 묻다 보니까 그 이제 씻기는 게 항상 일인데요. 참 이제 그걸 제가 보면서 참 너무 마음도 제가 참 아프기도 하고 참 이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이게 참 일상적인 것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잘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지금도 장애로 고통받는 분들 우리가 더 돌아보고 더 그분들이 우리가 누리는 것 동일하게 다 누리실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으로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될 것이다. 저 그런 걸 좀 많이 느꼈는데 비슷한 맥락이라 예.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제목이 멋있었어요. 바다를 움직이는 여자. 그리고 제가 그 부분은 2번 읽었는데 그럼에도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다. 바다를 우리 편으로 움직여 보기로 마음먹은 것이다. 마음씨가 너무 감동적이고 맞아요. 그리고 요새 날씨도 너무 덥잖아요. 예. 아유 저도 바다가 정말 가고 싶네요. 진짜. 예, 참 중복인데 여러분들과 이렇게 시원한 소식 나눌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윤석열이 어제 특검 조사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다시 나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안 나왔지요. 특검에서는 체포 영장 청구 검토한다고 하는데요. 문홍주 특검보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지난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하여 오늘 오전 10시에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오늘 오전 서울구치소장에게 다시 송부하였습니다. 만일 이마저 응하지 않는다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염두에 두고 있다. 좀 마음에 안 듭니다. 바로 체포영장 청구해서 집행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유미 변호사님, 저 끌어내야죠. 근데 체포영장 바로 칠 거예요. 오늘 10시에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체포영장은요, 소환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만 있어도 형사소송법상 영장 발부 사유에 해당이 하고 특검에서 고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마 이미 지금 실무 작업에는 착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려를 넘어서 현실이 되고 있어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적인 방어를 포기하는 수준이 아니라요. 그냥 수사를 어떻게 보면 교란하고 있고 지체시키고 있고 대단히 악의적인 상황이에요. 이걸 그대로 두는 게 사법정의가 아닙니다. 체포영장은 바로 청구하는 게 맞고요. 청구하면 거의 100% 떨어질 겁니다. 이제는 강제로 끌어와야 돼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안 나와가지고 강제 구인영장이 발부된 적이 있는데 그럼 본인 재판에서 항변권을 좀 포기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거는 수사예요. 지금 그 중간으로 가는 단계에서 다 어깃장을 놓겠다는 걸 그대로 둔다? 그런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굉장히 물리력의 행사도 강도 높게 수반이 되는 거기 때문에 끌어내야죠. 구치소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신영기 대표님, 이자는 지금 내란을 저지른 뒤로 한 번도 국민 앞에 수입고 수갑차고 이런 모습 보여준 적이 없어요. 머리 딱 빗어 넘기고 드라이하고 양복 입고 넥타이 찬 모습만 보여줬지. 근데 저는 윤석열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법을 지켜본 적이 없는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법 위반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정말 기분이 안 좋을 정도로 저렇게 법 위반 상태를 우리가 어디까지 용인해 줘야 되는가. 그 용인의 극한 지점이 내란 아닙니까? 그러니까 봐주고 하다 보니까 내란까지 온 것인데 그걸 지금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는 지금 이 국민특검, 그러니까 국민들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이 김건희 특검이 상당히 좀 나이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 검찰이 법과 원칙의 잣대를 이중으로 썼기 때문에 그걸 바로잡지 못하니까 지금 특검을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문흥주 특검보의 얘기를 들어보면 체포영장을 치겠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걸 뭐 염두에 둘 것이 이 정도 가지고 안 되고요. 또 하나는 저 호칭도 내란 특검은 바꿨거든요. 피의자 윤석열로 부르고 있는데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지금까지 쓴다는 것은
아니, 파면당한 대통령을 왜 자꾸 전 대통령으로 대접을 해줍니까?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오히려 더 엄정하게 적용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국민들이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김건희 특검이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좀 신경 쓰기를 바라고요.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주체의 의지다. 그 의지를 먼저 좀 보여주기를 좀 바랍니다. 지난번에 서울구치소 인치 명령을 내렸을 때, 인치 지휘를 했을 때 서울구치소장이 전직 대통령이라 강제적인 물리력 행사하기 좀 어려웠다. 이따위 소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보니까 뭐 지네들은 내부적으로 뭐 부탁받아가지고 시원한 데 옮겨주고 독거방 뭐 주고 조직 폭력배들하고 짜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 경찰이 지금 압수수색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서울구치소장의 저러한 이중적인 행태 문제가 아주 많고요. 윤석열 이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법 체계로 고위공직자로 25년 이상 호의호식하다가 국가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직도 3년간 수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법으로 먹고 살은, 법으로 출세한 이자가 법을 안 지키고 있어요. 지금 하는 행태 보십시오. 이게 시정잡배나 무법자 같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 이렇게 대담하게 법을 어겨가면서 정말 버티면서 대한민국 법체계 근본을 흔들고 있는데 서울구치소에서 계속 전직 대통령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기 이전에 내란숙의 피의자고 국가 반역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 반역 피의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미온적으로 이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저는 법무부 장관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교정당국인 서울구치소에 대해서 특별 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크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김주호 대변인님. 만도리님, 오늘 그 댓글창이 좀 어수선하지요,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한번 구글에서 이렇게 하더니 또 이러는데 구글 문제도 언제 한번 국무회의에서 다뤘으면 좋겠어요. 지네들 마음대로 해요, 뭐. 그래서 뭐 물어보면 모르겠다고 그러고. 뭐 뒤에 막 그나마 오늘은 앞에 조금 아이디가 나오고 뒤에 뭐 쓸데없는 게 붙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제가 충실히 읽어드릴 테니까요. 댓글 많이 올려주세요. 만도리님, 김건희 특검 좀 양반처럼 너무 점잖아 보여요. 정광석화처럼 하면 안 될까요? 국민 법감정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셨고요. BTX SLX 이분은 원래 어떤 이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강력하게 때려잡아 강제로 체포해야 합니다. 민주진보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겁니다. 내란 동조 조희대 지기현 전부 빨리 구속 수사하고 특별재판부로 가야 합니다.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예, 정말 글쎄요. 민중기 특검은 판사 출신이죠. 제가 몇 차례 이 특검의 수사 스타일이 좀 다르다. 그러니까 조은석 내란 특검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사무실 얻는 것도 시간 줄이고 팍팍팍 들어갔는데 민중기 특검은 꼭 한 손을 이렇게 뒤에 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좀 속 터지는데 그래도 스타일은 그래도 또 신은기 대표님 그런 사람들이 할 때 또 무섭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민중기 특검은 판사 출신이기도 하고 상당히 좀 신중할 것으로 예상을 하다 보니까 또 신중함의 반대말은 또 상당히 또 지연적인 의미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잘 할 수 있겠느냐라는 좀 의심도 많이 있었는데 저도 어찌됐든 간에 어떤 편견보다는 그분의 행태, 하는 행동을 보고 평가하는 게 더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이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뭐 너무 많은 수사 사안이 있는 걸 다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고 민중기 특검도 애를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 주체의 의지 이게 무너지면요 특검 뭐 10번 1000번 한들 뭐가 달라집니까? 그냥 기존 검찰이 한 거랑 유사할 거면 뭐더러 특검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민중기 특검이 이 국민적인 분노 그리고 국민적인 이 법에 대한 불신 그리고 본인의 특검이 가지고 있는 이 역사적 소명과 책임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둔감해 보인다. 이런 평가는 좀 많은 것 같거든요.
저는 정말 이렇게 가서는 안 되고 정말 자신들이 마지막이다. 마지막을 지금 지키고 있다라는 좀 절실함을 가지고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느긋느긋하게 걷고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뛰어다닐 때지 지금. 그럼요. 국민들의 마음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윤석열 하는 짓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죠. 그런데 이제 민중기 특검 지금은 뭔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내란 특검보다 김건희 특검에 더 많은 인력 투입해야 된다. 법을 바꿔서라도 지금 내란 특검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인데 이것 좀 더 보강해야 된다. 차고 넘치는데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뭐를 원하는지 물론 막 그 수사가 여론에 흔들려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보여줄 건 보여줘야 하지 않습니까, 장윤미 변호사님? 당연합니다. 안돼 곧 보여줄 거예요. 김건희 씨 8월 6일 소환 예정돼 있잖아요. 조사 제대로 받을 거야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조품을 심어놨다고 특검이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보란 듯이 모조품을 그것도 왜냐하면 오빠의 장모집이라는 게 특정되기까지는 특검에서도 제보 내지는 진술 확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유력하게 믿을 만한데 그거를 김건희가 알고 있었다고 보여져요. 의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란 듯이 모조품 저는 모조품을 차고 나토 순방에 갔을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이 짝퉁을 메고 간다? 그거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수사기관은 뭐라고 할까? 원래는 빌렸다고 얘기했다가 아니요. 원래 빌렸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진실과 다릅니다. 사실은 가짜였어요. 가품이었고 제가 짝퉁을 메고 갔습니다. 누구 보고 믿으라는 소리입니까? 오늘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보석 세공사한테 물었어요. 짝퉁은 얼마냐? 2억 6천만 원짜리. 대단히 정교하게 세팅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가 이게 업인데 의뢰를 주면 1,300에서 1,400만 원을 청구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에서도 아무리 낮게 단가를 잡아도 5,600은 넘고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예요. 500만 원 이상이면 보석료는 신고하게 돼 있으니까. 수사에 아주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요. 아주 나쁜 자세. 아주 교묘해요. 예, 교활하고.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영장 바로 칠 겁니다. 8월 6일 저는 영장 청구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김건희가 외국에서 모조품을 샀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죄가 안 됩니까? 만약에 외국에서 모조품을 샀다라고 해도 그 모조품과 관련해서 가액이 500이 넘는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신고를 했어야 되고요. 본인 거니까요. 모조품이라도. 네, 모조품이라도. 왜냐하면 보석이잖아요. 이게 다이아로 세팅됐을 때 6천만 원이 넘는다는 건데 너무 이 기술이 정교해가지고 크리스탈 같은 걸 해도 뭐 1,0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혐의 압수수색 영장에 특정된 혐의는 뇌물입니다. 목걸이를 그러면 뇌물로 안 받았나요? 아니요. 그라프라는 6천만 원이 넘는 그런 목걸이를 통일교로부터 받았다는 혐의로 또 수사가 한 축으로 돼요. 근데 이 목걸이는 가품을 목걸이를 갖다 바치는 사람들이 줄나라비를 섰는데 이걸 가짜로 한다? 그 말을 지금 특검 보고 국민 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아마 영장 발부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같은 사람은 이 사법 체계를 그냥 농단하고 주물럭거린 사람 아닙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제 윤석열의 구속, 그 이후에 새 정부의 등장, 특검의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 그럼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들이 이건 절망하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김건희 문제도 이게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닌데 수사 의지의 문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거는 의지를 가지고 해내지 않으면요, 정말 이건 특검 문 닫는 문제 수준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이 3특검도 이제 평가할 때가 왔거든요. 이제 본인들 성적표 내야 되고 평가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수사에 개입하자는 게 아닙니다. 특검을 평가하고 특검에 대해서 우리가 채찍질을 하는 것인데, 저는 국민들께서 더 많이 관심 갖고 더 많이 눈을 부릅떠야 이 엉덩이 무거운 민중기 특검이 더 그래도 50m 뛸 거 70m 뛰고 70m 뛸 거 100m 뛰는 그 노력이라도 할 것이다. 저는 더 우리 국민들이 관심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민중기 특검 바꿔볼까요? 아니, 마음 같아서 바꾸고 싶죠, 저도 솔직히. 아니, 수사 더 잘할 사람 많을 텐데 참 이분에 대한 저는 그렇게 신뢰를 지금은 아직은 제가 평가해서 긍정적인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김건희 문제 빨리 제대로 처리하고 국민의힘에 연루된 의원 얼마나 많습니까? 왜 지금 성과가 하나도 안 나옵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지금 밥 한 지 뭐 5분 만에 밥 내놔라 뭐 이게 아니라 저 어느 정도 이제 수사 성과를 낼 때가 됐잖아요. 아니, 지금쯤은 밥하는 냄새가 나야죠.
그러니까 이거는 수사 책임을 맡은 사람이 의지로 그러니까 저는 그겁니다. 뭐 영장 아직 뭐 구속한 사람 많이 없어도 뭐 지금 삼부토건 일부 회장들 잡아낸 거밖에 없어요. 뭐 한 게 있습니까? 근데 아까 그 특검보의 발언에서 전 너무 실망스러운 게 성과를 못 냈으면 그 의지라도 보여줘야죠. 근데 의지도 저렇게 말랑말랑 하니까 성과를 못 낸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의심이 들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또 하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자꾸 지금 밥 언제 되냐고 그러는데 잠깐만 지금 콩나물 무치고 있어. 빨리 밥 달라고. 잠깐만 저 나물을 좀 더 무쳐야 돼.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특검이 사실은 우리 내란 특검만큼 그렇게 스피디하고 강력한 그러한 액션은 취하지 못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이 조금 이렇게 약간은 좀 실망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 수사 대상자들의 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자들은 국외로 도피하거나 뭐 밀항을 시도해갖고 잠적하거나 자신의 배우자를 해외 출국시켜주면 내가 들어오겠다는 그 말장난 같은 제안들. 또 사실은 그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그래요. 수사 조사를 받으면 특검까지 생긴 거 아닙니까? 이 사람 때문에. 그러면 공권력에 대해서 8월 6일 날 출석해서 성실히 소명을 하고 수사에 협조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는 6시 이후로는 조사를 못 받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조사 받을 때는 3, 4일간의 텀을 둬야 됩니다. 이거 뭐 피부과, 성형외과, 시술 예약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 마음대로 지금 특검을 농락하는 듯한 발언들을 하면서 뭐 이미테이션이다, 뭐 증거물을 저기다 옮겨. 지금 이럴 때는요, 민중기 특검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어부들이 쌍끌이 그물처럼 그냥 그 저인망식으로 그냥 압수수색과 그 조사를 해서 인신을 구속해가지고 철저히 수사해야 이 사람들이 딴 생각을 안 하죠. 자꾸 이 사람들이 굉장히 악의적으로 지금 국민들을 농락하고 뭔가 특검을 우습게 하는 그러한 행태들 더 세게 나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여튼 민주기 특검 경각심을 갖고 해야 됩니다. 지금 대충 뭐 어영부영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놈저놈 다 도망가고 그 사이에 김건희 모조품으로 바꿔치기 하고 이따위 짓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목걸이를 처음에 발견했다고 그랬을 때 발견된 장소가 김건희 오빠의 장모집. 참 그래도 거기에서 찾아냈다. 이건 뭔가 좀 내부적으로 착착착 움직이고 있구나 기대를 했는데 딱 감정을 해보니까 또 모조품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 모조품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모조품 차고 있었던 것은. 근데 모조품으로 바꿔놨다가 거기서 딱 발견되게 한 거. 이게 얼마나 이걸 뭐라고 표현했죠? 악랄합니까? 정말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제대로 놔두면 안 되지요. 이번에 그래도 지금 거기에서 뭔가 하나 성과가 나왔는데 이우환 화백 그림이 발견이 됐고 엄청난 현금 돈다발도 지금 나왔다고 그러는데 이 이우환 화백은 유명한 화백이죠. 이 점을 이렇게 막 찍는 그건데 영어로 외국에서도 많이 이게 유명하니까 from the point예요. 점으로부터. 저 작품이 연작인데 진품 감정서도 붙어 있었다고 해요. 이거 누구한테 받았는지 궁금한데 이게 만약에 진품이면 이게 지금 지난 2012년에 300호짜리가 서울 옥션 홍콩 경매에서 24억 원에 팔렸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진품 감정서까지 있으니까 저 그림 환산하면은 신은규 대표님 수십억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정도 나오겠죠. 지금 20억만 잡아도 한 60억 정도 되니까요. 근데 현금이라든지 화가 이런 것은 다른 사람 거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걸이 발견되면 그거 모조품 가짜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현금은 그거 다른 사람 거예요. 왜 다른 사람 거를 거기다 갖다 둡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우리가 김건희의 말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값어치를 쳐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맨날 바꾸는 것이고 말은 맨날 거짓말이고 항상 수사를 교란하고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한 게 지금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전 최근에도 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해왔던 게 무슨 뭐 신발 사이즈 같다 그러고 무슨 뭐 모조품이 어쩌고 저쩌고 그 김건희 측에서 다 흘리는 거에 대해서 그냥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본류를 쳐야죠. 본류를. 그러니까 저는 저런 식으로 뭐 자꾸 말장난하고 거짓말하고 말 바뀌고 그거에 놀아날 게 아니고요. 그것도 하나의 언론 플레이고 그냥 특검은 본진을 쳐서 빠르게 빨리빨리 신병 확보하고 수사에 성과를 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뭐 보도내는 내용들도 보면은 별로 값어치 없는 걸 가지고 매일 방송에서 막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좀 피곤하고요. 그냥 김건희 문제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윤석열의 권력을 사유화했고 무슨 수 없는 뇌물수수죄와 지금 그 국정농단의 인사개입과 공천농단과 수두룩 빽빽한데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저는 뭐 그림도 나오고 뭐 하는데요. 뭐 코인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저런 것들 다 김건희 쪽에서 돈 세탁의 용도로 썼을 가능성 매우 높고 또 최은순 도박 얘기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저는 너무 이렇게 우리가 집중할 필요 없고 좀 더 큰 줄기에서 저는 이 범죄의 맥락을 짚어야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지금 저 이원 합의 그림이 점으로부터잖아요. 누군가로부터 뇌물로 받았을 거 아닙니까? 네. 왜 저 그림을 줬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비싸서? 점으로부터. 점. 김건희가 점을 좋아하니까. 아, 점집을 그 점. 대단한 해안이 있으십니다, 우리 앵커님. 아니 그런 우스갯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그렇구나. 김건희가 문자 이렇게 카톡이라든지 이런 거 보낼 때 점을 많이 찍잖아요. 아, 그것도 맞아. 점을 좋아하니까. 점을 그렇죠.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점 찍고 점 찍고. 그래서 그것도 점을 점을 좋아하니까 그렇다고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맞네요. 왜냐하면 그때 아마테라스 일광 그 예. 신이 그 발견됐을 때 건진 법당에서 비밀 법당 뭐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때 윤석열이 부산 내려가서 갔던 횟집이 일광사. 그렇죠. 일광수산. 그래서 네. 일광수산. 일광. 그래서 소름. 근데 지금 김건희 씨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 본인의 신병 확보를 특검에서 안 하면 계속 이런 식으로 수사 그렇죠. 혼선을 줄 것 예. 같아요. 자꾸 이상한 거를 뿌리고 바꿔치고. 신발이 갑자기 250, 260 나오고 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증거 은닉에 뭐 증거 조작에 뭐 이런 게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8월 6일 날 조사 받을 때 빨리 신병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속도를 좀 내야 합니다. 속도를 안 내다 보니까 별별 일이 다 나와요. 최혜병 특검에 임성근 이건 좀 얘는 왜 그래요? 또 이번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가 갔더라고요. 그 장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점이 아니겠습니까? 저를 해명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에게 로비했다. 내가 먼저 질문을 했으니까 그 답변부터 먼저 나는 범죄 피의자의 질문을 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범죄 여러분은 피의자는 너희들은 너희들은 임성근 씨,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시간 막 떨지 말고 시간 딱 떨지 말고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어. 곧 있으면 구치소에 가게 될 겁니다. 근데 신은규 대표님 쟤 왜 저래요? 저 더위 심하게 먹은 것 같고 제가 볼 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뭐 다 비슷한데 저런 김건희 부류에 뭐 임성근도 좀 비슷한 과라고 보는데요. 저런 인간들은 시간을 주면은 그 시간 가지고 또 장난질을 치기 때문에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몰아쳐야 되는데 지금 임성근도 신병 확보가 안 되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뭐 자꾸 이렇게 특검을 거의 농락하는 듯한 저런 태도를 계속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언제까지 우리가 더 방치를 해야 되느냐. 저는 지금 뭐 특검도 뭐 나름대로 애로사항들은 좀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저는 지금 많이 좀 미진하다. 지금 인성근 문제도 저는 좀 더 강력하게 특검에서 좀 대처를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특검 만나러 지가 찾아와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쫓겨나고 또 이번에도 부르지도 않았는데 오고
장유배 변호사님 저걸 네.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저는 여기 가서 한 이야기를 듣고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 먼저 빨리 기소해라. 내 와이프 건들지 말고 이 취지더라고요. 와이프. 예, 본인의 부인이 엄청나게 구명운동의 한 복판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사의 표명을 한 날 그리고 이 주변을 탐문해가지고 조사할 때도 부인이 조금 대단히 적극적인 사람. 거기가 목사님 만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다는 의혹이 지금있죠. 그리고 사의 표명한 날은 14번인가 부인이랑 통화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밀접하게 이런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걸로 보입니다. 젊어도 그러면 마누라가 더 센가? 약간 그래 보이기도 하죠. 이 수사의 흐름을 보면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구명 의혹을 하는데 막 군종이 나오고 이제 막 김장한 목사가 나오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부인이 그리고 김건희 측이라고 하고 김건희 측근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특정히 수사기관에서 됐을 거예요. 계속 통화했다는 거예요. 그 한복판에 그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을 때 그러니까 부인이 지금 수사선상에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죄를 먼저 가려라. 내가 죄가 없다는 거를 밝힐 테니까 자기가 죄가 없다는 게 밝혀지면 부인한테 불똥이 안 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수사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선상에 올랐어요. 왜 분리가 됩니까? 지금 한 덩어리인데요. 그러니까 정말 만류되지 않는 소리를 급하니까 하는 거예요. 더 패착인 행위를 더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이런 상황을 본인이 초래하는 걸로 보입니다. 장유배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자가 왜 저렇게 이해할 수 없는 짓을 하는지 이제 좀 이유를 알겠네요. 그래 보입니다. 그러면은 빨리 구속시켜 줍시다. 본인이 원하는 사실은 이제 또 특검도 절차가 있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임성근 사단장보다는 그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그 경로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 김태효라든지 여러 당시 측근들이 그때 경로했던 그 사실들을 토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과정들에 대해서 특검은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임성근 사단장 같은 경우는 뭔가 임성근 사단장도 수사에 혼선을 주고 본인은 빠져나가기 위해서 여론 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팬카페 비슷한 무슨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세를 모아가지고 뭔가 본인이 핍박받는 그러한 여론 작업을 위해서 자꾸 저렇게 언론에 노출하고 무리한 액션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요, 제자가 뒤에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 게 자기 와이프 구명을 위해서 했을 수도 있지만 김건희가 배후에 있을 수도 있어요. 김건희가 계속해서 너 뭐해? 지금 내가 너 살려주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배후에 김건희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김건희 오빠 김진우도 지금 특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참 그거 보면서 우리가 지금 수사 결과 나오면은 얼마나 놀랄 일들이 많이 나올까 벌써부터 저는 참 기대가 되는데 김건희 오빠 얘기도 그동안에 계속 나왔어요. 한동훈 나올 때도 나오고 마약 수사 나올 때도 나오고 요양원 얘기 나올 때도 나오고 김건희가 직접 안 움직이니까 이자가 하수인 노릇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출석 받으러 나와가지고 그 얼굴 안 보이려고 이 더운 여름에 양복으로 그냥 낯짝을 가리는데 참 못 봐주겠더군요. 한번 보시죠. 혹시 김 여사 목걸이 왜 장모님 집에 있었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김건희 구속! 그 목걸이 은폐하려고 하신 거예요? 오늘 조사에서 어떤 얘기 하셨어요? 목걸이 왜 김 여사 집에서 나왔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김건희 구속! 국고 손실 혐의 적용 맞나요? 김 여사가 증거인멸 시킨 건가요? 김건희 구속! 김건희 여사 목걸이 왜 장모님 집에 있었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없다면 왜 얼굴을 가리십니까? 변호사님 혹시 성함 알려줄 수 있을까요? 신은기 대표님, 저자 이름이 김진우인가 되죠? 김진우. 예. 김건희 오빠인데 이제 저자가 과거에 유튜브 관리도 했다 이런 얘기도 좀 나왔었고요. 아마 김건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범죄 혐의에
좀 깊숙이 연루돼 있다라는 혐의들을 지금 받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참 저렇게 얼굴을 너무 심하게 가려가지고 지금 앞을 못 보고 못 걷지 않습니까? 변호인한테 거의 이렇게 어깨를 기대가지고 저렇게 부축받고 나가는 모습이 정말 추잡하고요. 저런 인간들이 여전히 힘을 쓰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내란이 정리가 되는 과정에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직도 저자들이 본인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이 사회를 농락하고 있다는 거,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참 불쾌감을 국민들께서 다 느끼실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 예. 저는 뭐 절차 지키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절차 지키면서도 충분히 기선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검이 기선을 제압하지 못하면 저런 식으로 저 피의자들이 뻔뻔하게 저러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국민들의 그 여론을 좀 고려한 그런 좀 수사를 좀 해주기를 촉구하고 싶습니다. 여시추사랑님, 이분은 뭔 일로 뒤에 핸들이 안 붙었대요? 구글하고 친하신가? 얼굴 두꺼운 집안이 얼굴 가리는 거 너무 웃깁니다. 이정아님, 3년 호사 누리고 저 먼 꼴이래요. RTY9999님, 지도 지가 죄인인 줄 아는 거지요. 아이고, 참. 얼마나 헤쳐먹었을까 참 궁금해요. 이 사람들이요. 예. 아주 이 국민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김건희 씨도 이름을 개명했습니다. 네. 김진우라는 이름도 네. 개명된 이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원래 이름이 다른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이 다른데 어. 이 가족들이 왜 이름을 개명하고 다니고 왜 저 얼굴을 가리고 다닐까요? 저는 앞으로도 무엇인가 사기를 치려는 그러한 미래 계획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김진우라는 이름은요. 21년, 22년 대선에서도요. 서초동에 있는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는 유명했습니다. 기자들 관리 김진우 저자가 있고요. 보수 유튜브 관리 바로 저자가 있습니다. 지금 철저히 숨어 있다가 지금 이제 정권이 끝나고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요. 저는 이자가 행한 그러한 악행들도 반드시 특검에서 밝혀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자가 과거에 선거에도 개입을 해서 뭔가 검사들과 내통해갖고 캐비넷을 방출하면서 선거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그런 의중이 있습니다.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특검에서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가렸다. 무언가 자기의 과거를 감추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름이 김진우인데 그 전에 이름이 진득이었다면 얼굴이 딱 나왔을 때, 저 새끼 진득이 아니야? 진득이 그 새끼네? 저 놈이 저놈이었네? 이렇게 다 알아볼 건데, 김진우 이름은 이제 모르니까, 그리고 얼굴 가리니까 옛날에 그 어떤 짓을 했는지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앞으로 또 사기 쳐먹으려고 얼굴을 가린다 이거죠. 그럼요. 이번으로 끝나겠습니까? 하여튼 지네 엄마 어쩌면 저렇게 가족 사기단인가? 뭐 집구석에 DNA가 사기꾼 그 DNA가 있는 거죠. 왜냐면 뉴스타파에서 쓴 책을 보면요. 이 가족의 일화가 소개가 돼 있는데 그 고인이 된 김건희 씨의 아버지가 양평군의 공무원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업무 시간 중에 땅을 보러 다녀서 이 질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두고 전격적으로 부동산을 보러 다녔다는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취재해가지고 쓴 사실관계예요. 김건희 씨 지금 어떻습니까? 어느 누구한테도 선출받지 않은 그냥 대통령의 부인 지위에 있었어요. 대한민국 국민은 김건희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뒤로 어떻게 했습니까? 이권 개입, 돈, 집사 게이트도 말도 되지 않아요. 어떻게 자본 잠식 상태의 회사에 그런 천문학적 액수를 기업들이 투자합니까? 다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런 이슈가 있는 거였어요. 금감원 뭐 이런 공정위의 이슈가 있는 회사들이. 그러면서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습니까? 완전 해먹을 결심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냥 돈만 했습니까? 아니요. 그냥 모든 청탁을 해가지고 공천에도 관여를 했어요. 육성이 나오니까요. 당선인한테 얘기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죄해야죠. 이거를 단죄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은 역사의 페이지를 온전히 넘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다 나옵니다. 이제 다 나오고요. 어제 조태용 전 국정원장 조사 받았잖아요. 뭐 명예를 걸고 뭐 이따위 소리를 했었는데 이자도 어제 조사에서 VIP 경로 들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신은규 대표님, 저는 참 궁금한 게 김계환도 그렇고 또 김성훈인가 그 경호처 차장했던 애. 김성훈도 그렇고 이렇게 뭐 다 부인하다가 조사 받으러 가면은 이렇게 진실을 털어놓는데 그건 조사할 때 무슨 비결이 있어요? 뭐 몽둥이를 갖다 들이대나?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진술을 180도 바꾸는 거, 지금 말씀하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 더해서 윤상현도 이번에 말 180도로 바꿨죠. 그러니까 예. 이게 뭐 뻔뻔하다, 거짓말쟁이다, 뭐 이런 비난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본인들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권력의 뒷배가 살아있을 때는 정말 국민들을 개, 돼지로 알았던 거 아닌가. 아무 말이나 해도 될 것이다 라는 그 확신에 차서 거짓말을 해왔던 건데, 지금은 이제 윤석열이가 구속되고 더 이상 본인들을 지켜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짓말을 통해서 윤석열을 계속 감싸주게 되면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본인 각자가 더 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자기 살기 위해서 일부 진실로 이제 입장을 바꾼 거죠.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과거에 해놓은 그 거짓말들이 다 떠돌아다니는데 지금은 말이 다르니까 여기에 대한 또 도덕성 문제까지 삼을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여기서 느끼는 것이 참 대한민국의 그 소위 말하는 국민의 힘을 구성했던 이 사람들이 얼마나 썩어 있었는가, 그 민낯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그 수사를 통해서 더 진실이 밝혀지고 이자들은 더 큰 엄벌에 처해서 다시는 이 사회를 주물르지 못하도록 반드시 방어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김성훈 같은 자야 뭐 금방 제가 딱 보기에도 수 틀리면 바로 그냥 표변하고 그럴 자 같이 보였으니까 별로 놀랍지는 않지만, 김지호 대변인 보시기에는 조태용이 말 바꾼 거하고 윤상현이가 진실을 털어놓은 거하고 어떤 게 더 놀라우세요? 아, 저는 윤상현은요, 네. 진짜 인간 같지도 않습니다. 아니, 이자가 국민들 앞에서 그랬잖아요. 대통령 할아버지가 얘기해도 나는 뭐 안 들었을 것이면 나는 들은 바가 없다. 그래 놓고는 특검 가자마자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악질인 건 뭐냐면요, 고인이 된 장제원 의원 얘기는 뭐하러 합니까? 아니, 그냥 그거는 사실은 모르겠어요. 윤석열, 이게 사실 결정적인 증언이에요. 왜냐하면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본인이 한번 얘기하고 그게 못 믿어오니까 장제원 비서실장을 통해서 그것을 잘 챙기고 확인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윤상현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 주기 위해서 강한 의지를 보여준 그러한 숨길 수 없는 증거를 전 내놨다고 생각해요. 근데 꼭 그렇게 고인이 된 사람까지 이야기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아주 그 비열하고 야비한 정치의 정수를 윤상현이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상현이 기자들이 물어볼 때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수십 번 얘기했잖아요. 전화 받은 거 없다고. 응? 수십 번 얘기했다고. 결국은 수십 번 거짓말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대한민국의 저 사람들이 그래도 다선 의원도 하고요, 뭐 대통령도 지내고 또 대통령도 만든 사람들, 지금 싹 다 수사 대상자들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그동안에 이끌어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끌어온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게 저런 식으로 거짓말을 숨쉬듯이 한다, 그리고 본인들의 범죄 혐의를 감추기 위해서 뭐라도 한다, 이거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왔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자들이 본인의 범죄 드러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했던 거짓말까지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빨리 정말 특검이 이제는 진실을 밝혀서 이제는 다 책임을 묻는, 그리고 다시는 이 공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저는 그 지경까지 가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특검 수사가 계속되면서 이런 자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었구나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서늘한지요. 윤석열, 김건희, 점쟁이들 이런 것들이 판치는 지난 3년 세월을 그냥 놔뒀으면 우리가 정말 나라가 아마 없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이재명 대통령이 막 열심히 하고 찾아다니고 또 국무회의 생중계하고 이러는 게 더 가슴에 와닿고 정말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이런 거 막 할 때마다 국민의힘, 뭐 지금 이제 당도 아닌데 막 포퓰리즘 막 이러는 거 들을 때마다 막 짜증이 나요. 포퓰리즘이 무슨 뜻인지는 국민이 좋아하면 포퓰리즘입니까? 국민이 잘한다고 박수 치면
포퓰리즘입니까? 그러니까 배현진이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야, 그 아나운서 출신 아니에요? 그 시험은 어떻게 봤을까? 아, 문체부 장관이죠. 청문회 하는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법한 과정으로 취업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보통 취업생들은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엄청나게 고난의 절차를 거쳐서 취업에 성공한다. 소정을 뭘로 한 거예요? 혹시 그 녹취 있습니까? 들어봅시다. 후보자님께서 첫날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그 보도한 기자에게 우리 딸이 학교에서 상위 15%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적으로 나왔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적법한 과정으로 취업했다라고 해명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소정의 절차라는 말도 웃기죠. 보통 취업생들은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고난의 절차를 거쳐서 취업에 성공합니다. 특히 네이버 같은 곳에는. 소정의 절차는 어떻게 거쳤습니까? 네, 그 소정의 절차라고 하는 거는 간단한 절차를 거쳤다는 뜻이 아니고 웨이브 미디어가 설정한 그 채용 프로세스를 다 거쳤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네이버는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전임 대표자가 뭐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채용을 받아주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후보자님의 말을 듣고 싶으니까 그 자료를 주세요. 저희한테 개인정보라고 쓰지 마시고 다시 주십시오. 듣는 제가 다 부끄럽네요. 참 아나운서를 했잖아요. 소정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정해진 바 그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정이 장희매 변호사님 좀 부끄러워서 어쩐데요? 소정이 작은 절차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지금 맥락을 보면 작을 소. 작을 소자로. 오를 쓴 거. 왜냐하면 저는 설마 모르고 쓰진 않았겠지라고 했는데 영상을 보니까 좀 분명해지는 게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잖아요. 저희 딸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문제없이 취업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취업 준비생들은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요. 고난의 절차를 거치지. 그럼 고난의 절차에 반대되는 건 고난이 아닌 수월하고 가벼운 절차를 거쳤다라는 인식이 있는 건데 어머 이게 지상파의 공채 아나운서인데 엄청 그 한국말 시험 국어 시험 볼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보죠. 소정이 문제에 안 나왔었나 본데요. 야, 어쩌면 저렇게 푸식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문해력에 그 문제 있는 것도 참 심각하고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그럼 어떻게 국회의원 일을 하나라는 걱정이 되잖아요. 나라 일은 제대로 볼까 이해를 못 하니까요. 근데 더 짜증나는 건 뭐냐면은 무식하면 가만히나 있으면 중간에 나가지 뭐 이렇게 목소리 높여대고 떠들어가지고 저렇게 중간도 못 가는 정말 이 대한민국이 저는 정말 뿌리째 다 들어엎어야 된다고 늘 느끼는데 저런 배현진 같은 자들을 보면은 더 그걸 느끼고요. 저런 인간들이 지금 국회의원 한답시고 국회에서 국민의 대표 노릇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그냥 국민의힘이 빨리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 당에서 다 배출한 의원들이니까 수준 미달입니다. 수준 미달. 그러면 소정의 서류를 내라 그러면은 우리 친구 소정의 서류를 내가 왜 내야 돼요? 뭐 고난의 서류를 내야죠. 소정의 서류를 못 내니까 저는 고난, 서류 떼느라 힘들었으니까 고난의 서류를 내겠습니다. 왜 소정이라고 저에게는 몇 개 빼주십니까? 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제 한심하죠, 한심. 배현진 의원의 저 질의 중에 뭐 여러 가지 문제점, 소정이 가장 큰 문제점이지만 그 사람의 그런 말이 아니라 태도도 보면 굉장히 이 장관 후보자를 얕잡아 보는 듯한 뭔가 경멸하는 듯한 그런 태도로 물어보고 있어요. 저는 장관 후보자의 그런 자제 관련해 가지고 어떤 채용에 관련해서 뭔가 문제가 있다면 어느 정도 단서가 있고 그것을 조사한 후에 그것을 물어봐야지. 아니 장관 후보자 딸이 죄졌습니까? 본인이 정상적인 절차로 대기업에 채용돼서 다닌 것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까? 그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채용 관련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증거를 가지고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냥 딸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다녔네? 아버지가 다녔던 그 전직 그 회사에 딸이 다녀?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냥
의중만 가지고 그냥 의심만 가지고 저런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태도도 그렇고 너무 좀 격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거 하나만 보태면 사실 이 입시 비리나 아빠 찬스라는 게 굉장히 좀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보를 받았든 누구의 진술을 받았든 뭘 근거를 가지고서 당연히 이건 따져봐야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빠 다니는 회사에 딸이 들어갔으니까 이거 뭐 의심이 되고 문제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이런 경우도 많아요. 아버지가 판사인데 아들도 판사인 경우 많거든요. 그럼 그 판사는 아빠 백으로 된 겁니까? 그 아버지가 검사인데 아들이 검사인 경우 되게 많아요. 대표적인 사람 누구? 주진우. 그럼 주진우 아빠 백으로 들어간 거예요, 검찰에?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법시험 보고 연수원에서 시험 보고 아니 아빠가 검사인데 아들이 검사 될 수도 있죠. 그런 일은 많이 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 문체부 장관 후보자도 말씀하시는 게 결국 네이버라는 대기업에서 그렇게 허술하진 않다. 나름의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만약에 그 안에 어떤 부정이나 비리나 입시에 그러니까 그 취업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있다 그러면 그걸 배현진 의원이 갖고 와서 질의를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엉뚱한 얘기만 하다가 본인이 저렇게 창피만 당하니까 좀 이 부분은 배현진 의원은 이제 더 이상 또 앞으로 정치하기가 매우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배현진 의원이 지난번에 돌 맞았죠. 전에 테러 한번 당했죠 그때. 돌로. 네. 그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 아니면 그때 빗 맞았나? 그 소정을 하니까 댓글들이 이런 게 올라왔어요.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하니까 심심한데 왜 사과하냐. 그런 진짜 거 심심한 줄 있었지. 아네. 중식 제공이 생각나네. 왜 중국 음식을 우리 애한테 먹였냐. 따지는 학부모가 있었다는데. 야, 참 아나운서 출신 이건 정말 MBC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아유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 국무회의 보면서 얼른 배현진이 떠오르더라고요. 만약에 저런 애가 국무위원이 됐다. 그럼 국무회의 얼마나 봉숭아학당 되겠어요. 저도 국무회의 이렇게 보면서 그 몇몇 장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딱딱딱 하고 그러는 거 좋아 보였고 또 이야기를 하는데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뭐 중간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참 보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산업안전이라든지 재난방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그 법안 이름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중대재해 이름에 비해서 처벌법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너무 처벌에만 그 방점이 찍혀 있는데 중대재해 예방법 뭐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뭐 이런 아이디어도 되고 국무회의에서 막 그런저런 아이디어 나오면은 참 좋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그런 걸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지금은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 혼자 이렇게 돋보이지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죠. 뭐 국무회의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안 해봤는데 대통령이 이야기하는데 어떤 국무위원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하겠어요. 근데 이제는 다 중계하니까 공부 안 해오면 바로바로 이제 드러나고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 몇 가지 이렇게 탁탁 이야기하는데 미필적 살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가다가 뭐 힘들어서 뭐 죽으면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냐? 그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렇게 사고 내고 그러는 데는 아예 공개를 계속 해가지고 주가 팍 떨어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 좋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시죠. 투자 기준이 되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요즘 ESG 평가 결과가 되게 영향을 크게 미치잖아요, 그죠? 대형 펀드나 이런 데는 이걸 되게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글로벌 펀드들은 그런 것 같은데 이 평가에 이걸 반영을 좀 세게 하자 그 말이죠. 예, 조금 더 요 중대재해 부분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네. 그 사고를 말을 들면 뭐 뻔한 산재 사망 사고가 막 반복적으로 상습적으로 발생한다. 그러면 아예 그냥 그걸 여러 차례 공시를 해가지고 예. 투자를 안 하게 되면 주가가 폭락하게. 저런 아이디어 좋잖아요, 김조 대변인. 아니,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공공기관, 행정부는 다 부처마다 칸막이 행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대재해
산재 관련해서는 대부분 고용노동부가 한다. 이러한 어떤 관념, 이러한 행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각 부처의 의견을 듣고 해결 방안. 그러니까 지금 각 부처마다 있는 칸막이를 부셔서 국민이 정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산업 현장을 만들자는 그런 롤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가 왜 저렇게 현장도 가고 또 국무회의도 중계해 주냐. 이거는 대통령이 장관들과 공무원들에게 지침을 주는 거예요. 처음에 사실은 어떻게 일해야 될지, 어떻게 이재명 정부의 색깔을 맞춰야 되는지 고민할 수가 있잖아요. 그 롤모델을 제시하면서 각 장관들도 국민들하고 좀 직접 소통하고 구중궁궐에 공무원들의 인해 장벽에 갇히지 말아라. 그리고 그 장관마다 부처마다 있는 그 칸막이도 깨고 뭔가 국민의 삶을 위해서 TF를 구성하던 복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내자. 이런 주문을 하고 있다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공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절단기에 팔을 다쳤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마 산업 안전에 대해서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대응하는 방식이 단순히 말이 아니고 SPC를 직접 찾아가가지고 들여다보고 얼마나 SPC 긴장하겠어요. 혼나야지요. 그리고 포스코 ENC 뭐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한 군데서 몇 명씩 계속 숨지냐. 이게 말이 되냐. 포스코 ENC 완전히 그냥 뭐 오늘부터 무기한 작업 중지하고 점검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문 다 깨버려야죠.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길래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까? 그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직을 걸라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죠. 결국은 제재나 대가가 너무 약한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사람이 죽는 위험을 감수하는 게 이익인 사회인 거죠. 그래서 이게 핵심적인 원인인 것 같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감독관 300명 빨리 구성하라는데 몇 명 했어요? 지금 300명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됐어요? 네, 150 산업안전공단. 단수가 나가고 있어요? 매주 나갑니다. 매주? 매일 나가야지 왜 매주 나갑니까? 저는 매주 나갑니다. 본인은 매주 나가시고요. 어쨌든 불시 단속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제 저도 한번 같이 가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어쨌든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네, 진짜로. 이번에 이거 해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이야기하는데 장유미 변호사님 정말 장관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 자리에 있는 구성원 중에 한 명이면 진짜 너무 긴장할 것 같아요. 제가 경기도청에서 있었던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팀장들이 보고를 가면은 그걸 또 생중계 비슷하게 밑에서도 다 실시간으로 그걸 공유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소통도 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경기도 지사일 때도 그러니까 그 업의 업무의 노하우와 그 전문성이 이제 진짜 진가를 발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선 특히 보수 정당에서 막 노동자를 폄훼하고 최저임금을 낮추는 게 마치 정의인 것처럼 하는데요. 노동자가 소비자예요. 대기업이 살려면 노동자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구 자본주의 선진국에서 노조가 활성화되어 있는 거예요. 권리 주장을 해야 되고 방패막이가 정확히 있어야 그게 선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경제학계 이론이 없습니다. 민노총 출신이면 뭐다. 노란봉투법이면 뭐다. 아니요. 노란봉투법은요. 정확히 말하면 대법원에서 만든 그 판시를 그냥 법에 녹여낸 거예요. 노동자 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3천억, 5천억 조 단위로 그렇게 손해배상 해가지고 노동운동을 위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내린 거예요. 그런데도 한 산업 현장에서 한 분이 돌아가시면 이게 정말 사고구나. 아니요. 계속되면 그거는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점검을 하지 않아요. 저희도 유사 사건을 보면 다 돈 때문이에요. 돈 아끼려고 사람이 죽어도 형량을 하는 겁니다.
죽는 게 비용 아끼는 것보다 더 무게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했듯이 돈이라면 벌벌 떨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그게 기업의 생리예요. 그러니까 ESG 평가하고 공시해가지고 주가에 반영되도록 하면 할 겁니다. 돈이 안 되니까요.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고 자기 사업장에서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정확한 맥을 짚어주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대안이 또 뒤따라야 될 겁니다. 그렇죠. 돈만 벌려고 하는 놈들은 돈으로 혼내주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과태료 나옵니다. 얼마 나오는데? 5천만 원입니다. 야 멍청한 놈아. 이거 업무 중단해가지고 지금 이게 일주일간 쉬게 되면 얼마 손해야. 너 그런 놈이 간부라고 일하고 있어? 회사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그거 있으면 없어지는 게 몇 억인데 5천만 원 그냥 벌금 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놈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을 쭉 오랫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바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거 매일 나가야지 왜 매주 나갑니까? 왜 주마다 나갑니까? 장관은 매주 나간다고 이런 식으로 탁탁탁 짚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옛날에 윤석열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무리 장관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일하려고 해도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편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대통령이라는 놈이 날마다 술 처먹고 늦게 와서 대충 하고 시간도 제대로 안 지키고 술 마시고 술 깨면은 오늘 회의 없어 이렇게 해버리고 그러는데 어떤 장관이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대통령이라는 놈이 그렇게 하면은 참모들이 열심히 하겠습니까? 장관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공무원들은 윤석열이 대통령 취임하기도 전에 인수위 시절부터 공무원들이 줄줄줄 쉬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어떤 자치단체 부지사 했던 분을 만났는데 하는 분을 이렇게 이제 텐트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 요즘 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텐트가 많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수해를 안 당한 곳 바로 인근 그런 자치단체에는 텐트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 옮기면 되지 않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하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바로 몇 시까지 되겠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완전히 온몸에 그냥 근데 그때가 한 12시쯤 됐는데 자기가 얼른 생각을 해봐가지고 이거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2시간은 되겠지. 1시간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2시간 해야지. 만약에 1시간이라고 그랬다가 1시간 뒤에 또 체크당하면 이제 저기 하니까 2시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2시간 안에 그러면 꼭 하세요. 그래 어떻게 했는데 1시간 만에 그 조치가 됐대요. 이런 식으로 그냥 착착착 행정을 해본 사람이 하니까 기강에 서고 거짓말도 할 수 없고 정신 똑바로 차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행정이라는 게 종합 예술이기도 하고 또 사회가 굉장히 지금 복잡해지고 있는 융복합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국무회의를 통해 가지고 부처 간의 칸막이도 없애고 또 우리가 보통 외골수라고 하잖아요. 자기 부처면 자기 업무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저런 식으로 대통령께서 회의를 주관하면서 그냥 압박면접식으로 이렇게 딱딱 정리를 해 나가니까 이제 일이 해결되어 가는 거죠. 거기다가 저도 과거에 조직 생활 좀 해봤습니다만은 보고서를 쓸 때 밑에 간부들이 리더를 속이거든요.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본인들 일 안 하는 쪽으로 하려고.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리더가 보고서 페이퍼에 써 있는 것만 보고 현실로 착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은 어떻게 돌아가냐, 실제는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됐냐, 이걸 가지고서 국무위원들 한 명 한 명을 정말 긴장감 있게 저렇게 압박면접식으로 한다면요, 다른 부처 장관들 땀 안 나겠습니까? 땀이 삐질삐질 나죠. 근데 과거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이가 일은 안 하고 술 처먹고 맨날 사우나만 했던 거예요. 그 안에서 지 땀만 빼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술 먹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조적으로 비교되기 때문에 전 앞으로 이 윗물이 바뀌면 저는 이게 굉장한 변화가 좀 시작될 것이다. 저는 그런 희망을 좀 봅니다. 혼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좀 제가 볼 때 눈치가 좀 없어 보여요.
요즘에 한창 입살에 오르내리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이 양반은 조금 제가 보기에 문제가 좀 있어 보여요. 지금 얼마나 뭐 본인 둘러싼 말들이 많습니까? 그러면은 말을 가려서 하고 좀 해야지. 맨 처음에 말 시작할 때부터 뭐 요즘에 유명해서 뭐 죄송한 이따위 소리를 하고 눈치 없이. 대통령이 지금 자기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데. 근데 또 막 뭐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 오죽하면 좀 자르라고, 뭐 그만하라고 자르시던데. 그거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더 없으면 제가 잠깐 네. 간단하게 말씀하시죠. 네,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마이크로한 제재, 마이크로한 규정들을 만들어서 산재를 예방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방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건드릴 수 없다는 이 철학적 배경이 없이는 네, 그건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네. 결론만 요지를 말씀해 보시죠. 그러니까 정신과 육체를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서열화하고 계급화하고 차별하고 경쟁시키는 사회 속에서 이런 규정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제 보니까 저 양반 좀 문제가 있네. 보니까 그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권을 이렇게 처음에 발언하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얘기하겠다고 한 거였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저 스타일을 원래 아나 봐. 간단하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또 저렇게 주저리 이야기하고 좀 부족하네. 아는 분이에요? 아니, 저는 모르는 분입니다. 유튜브에서만 봤습니다. 그래요? 예. 뭐 상당히 뭐 그쪽에 당하고 좀 가까운 것 같은데 모르세요? 네, 아니 뭐 당 생활은 안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유튜브 활동 많이 하시고 원래 한국은행에서 20년 이상 인사 전문가로 재직하셨고, 한국은행 출신이에요. 예, 그리고 교보생명보험의 인사 담당 부사장으로 재직을 해서 인사 관련 전문가로 인사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서 채용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 한 말씀 하실래요? 뭐 저는 이제 뭐 최동석 인사처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지금 논란은 많은데, 근데 뭐 저는 일단은 뭐 오늘 요 장면을 보니까 조금 저런 식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또 대통령이 어쨌든 뭐 인사권을 행사한 부분이 있고, 또 만약에 일 잘못하면 바로 또 책상 뺄 걸로 저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앞부분에 그 멘트는 조금 저도 귀에는 좀 거슬리네요, 사실. 그러니까요. 조금 말을 자중할 필요가 있죠, 지금. 예. 그리고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렇게 말하는 거 그렇게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장유미 변호사님은 말 안 보태셔도 됩니다만은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죠? 아니, 저는 이렇게 유명해져서 죄송합니다는 정말 적절하지 않아요. 유명해진 게 정말 좋은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이게 갈등의 분기점이 되고 있잖아요, 당내. 그러니까 자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뭐 은행 출신이고 인사 담당 오래 했고 그것은 잘 몰랐는데 교수 출신인가 뭐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산업 안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뭐 그런 법만 가지고는 안 되고 인성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김지호 대변인님, 장유미 변호사님, 신은규 대표님, 날씨가 정말 더우니까 건강 잘 챙기십시오. 오늘 우리 신은규 대표님 옷이 시원하게 좋네요. 좀 시원하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장윤미 변호사님 옷이 오늘 파란색이라서 걱정했는데 그래도 이게 지금 크로마키를 빼니까 예, 오히려 은은하니 더 좋은데. 잘 어울려요. 예. 폭포가 너무 시원하네요. 예. 진짜. 시원하게.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